꼬리 일부 두 번째 숲속의 편지. 켜켜이 쌓인 암갈색 낙엽더미에서 야생 백작약이 올라왔다. 연등처럼 둥구스름한 작약꽃 안에는 황금색 분가루가 가득 살랑이는 바람에 향기를 실어보낸다. 깊은 계곡에선 은방울꽃들이 피어나고 산빛 아래서는 개복숭아가 하얀 꽃무리를 터뜨렸다. 에메랄드빛 물총새가 피라미를 입에 물고 삐잇 하고 소리를 지르며 조성강을 쏜살같이 날아간다. 땅강아지가 울고 있어. 비가 내릴 거야. 장대한 골격으로 땅바닥에 엎드려 멋진 구레나룻에 진흙을 잔뜩 묻힌 채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던 늙은 산지기 스테파노비치가 말했다. 나도 땅에 엎드려 귀를 기울였다. 표. 땅강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뭔가가 울고 있다. 우대개인들은 비 오는 날이면 땅강아지가 세상 좋아서 울고 눈 오는 날이면 배 고를 일이 걱정돼서 울어댄다고 생각한다. 공기가 눅눅하게 심상찮더니 밤부터 가는 비가 내렸다. 밤새 내리던 부슬비는 아침이 돼서야 그쳤다. 홍수 때 떠내려온 아름드리 고목들이 조성강을 가로질러 놓여 있다. 고목 끝에 엎드려 목을 축였다. 강물이 맑다. 자작나무의 허연 껍질과 연한 잎들이 아침 햇살에 너울져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 위로 부드러운 물그림자를 만들며 일렁거린다. 강물 깊은 곳에서 까만 반점투성이 열목어가 느린 물살을 타며 둥실거리고 얕지만 물살이 제법 센 여울에서는 하얀 물거품 사이로 산천어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급류타기를 한다. 오늘도 숲은 무르익은 신비로 가득하다. 여울에 밀려나 쌓인 모래톱 위의 앙증맞은 발자국 하나에도 가슴이 설레고 쥐저기는 새소리 하나에도 무슨 의미일까 호기심이 자란다. 다 이해할 수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광활한 미지의 세계가 없었다면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의 미소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죽음이 채 오기도 전에 유한의 틀에 갇혀 고사했을 것이다. 나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광활한 미지를 걷고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낀다. 그러다 문득 그 미지의 세계와 하나됨을 느낀다. 지금 이 순간이 그렇다. 자작나무 오솔길을 따라 조성강 상류로 올라갔다. 한참을 올라가자 노루 한 마리가 조성강의 얕은 물을 첨벙첨벙 튀기며 도망간다. 봄날의 야들야들한 거미줄을 타고 새끼 거미가 기어다니고 꽃술처럼 늘어진 나무 이끼 아래에서 고사리가 새순을 내민다. 소금 절벽으로 내려오는 길목인 그곳에 오랫동안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작업을 해왔지만 성과가 없었다. 꼬리의 발자국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발가락 사이로 삐져나온 발자국의 진흙이 금방 밟은 듯 뾰족하고 선명하다. 근처 어딘가에서 비를 피하고 오늘 아침에 움직인 모양이다. 내가 걸어가는 폭 1미터의 이 산길이 바로 호랑이가 다니는 길이다. 커다란 호랑이가 좁은 덤불을 헤치며 사슴이나 멧돼지를 찾아다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덤불에 걸리거나 나뭇가지를 밟아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의 접근을 알려줄 뿐 잡 덤불을 부스럭거리며 먹이를 구하는 건
멧돼지나 오소리가 하는 일이다. 호랑이는 편한 길을 골라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영역을 돌아보고 사냥을 한다. 산중 호걸이 누가 무서워 대로를 양보하겠는가. 그가 산길을 걸으면 모든 동물들이 길을 양보하고 피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숲에서는 인간도 한 마리 무력한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군자는 대로행이요 호랑이도 대로행이다. 그래서 호랑이를 산중 군자라 부른다. 간밤의 봄비로 오솔길을 가로지르는 도랑물이 불어났다. 촉촉해진 도랑가 진흙 위에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 있다. 얼핏 봐도 발자국이 꼬리의 것보다 작다. 앞발볼의 너비가 9.4cm. 새로운 호랑이가 지나갔다. 2m의 도랑을 사뿐히 건너뛴 뒤 무인 카메라를 지나 조성강 상류로 올라갔다. 무인 카메라를 돌려보았다. 빠르게 돌아가는 화면 속에 누런 것이 지나갔다. 호랑이였다. 연초록 숲을 배경으로 일직선으로 난 오솔길을 한 발 한 발 당당하게 걸어왔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자세히 보았다. 화면 속 오솔길로 걸어 들어와 몇 걸음 걷다가 뭔가에 놀라 멈췄다. 왼쪽 숲을 쳐다본다. 작은 센서가 설치된 곳이다. 사람의 귀로는 1m만 떨어져도 들을 수 없는 미약한 센서 소리를 15m 거리에서 듣고 멈춰섰다. 한참을 바라보다 다시 무인 카메라 쪽으로 걸어온다. 길쭉한 수염이 안으로 정갈하게 오그라진 얼굴은 맑고 앳돼 보였고 눈동자는 크고 둥글었다. 첫인상은 유순해 보이지만 야생의 풍취가 물씬 풍기는 젊은 암호랑이였다. 어미로부터 독립한 지 길어야 2년, 5살이 채 안 돼 보였다. 작은 무인 카메라가 숨겨진 오솔길 왼편을 피해 오른편으로 바짝 붙어서 걸었다. 사슴똥을 발라 쇠와 플라스틱 냄새를 지우고 자작나무 껍질과 낡은 벌집으로 잘 위장했는데도 카메라 냄새를 맡은 듯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하다. 성큼성큼 내딛는 앞발이 물기에 젖어 있다. 배 밑의 털도 촉촉하다. 화면 속 자작나무 새 잎에 고였던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다. 비가 그치자마자 움직였다. 부드러운 눈이나 비의 습기는 호랑이의 발자국 소리를 줄여준다. 소리가 줄면 사냥감에 접근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게다가 기껏 만들어 놓은 영역 표시들이 눈에 덮이거나 비에 씻겨 나가서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영역임을 다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베리아 호랑이는 비나 눈이 내린 직후 또는 이슬이 내린 새벽에 활동량이 많아진다. 소리 없이 사냥을 나가거나 일찌감치 영역을 도는 것이다. 화면을 계속 돌려보았다. 더 이상 호랑이는 없었다. 그러다 화면 속 150m 전방에서 무엇인가 오솔길을 걸어오다 멈춰 섰다. 조그맣게 보이지만 호랑이였다. 왼쪽 숲을 쳐다본다. 센서가 설치된 곳이다. 역시 미세한 센서 소리를 감지하고 머뭇거린다. 너무 멀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만 망설임이 느껴진다. 결국 방향을 틀어 오른쪽 숲으로 사라졌다. 이 호랑이는 풋내기가 아니다. 미세한 소리니까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느냐, 미세한 소리라도 조심을 거듭해서 방향을 트느냐. 숲에서는
이것이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 무인 카메라가 아니라 무인 밀렵 총이었다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숲의 현실을 알고 있는 노련한 호랑이다. 호랑이가 방향을 바꾼 숲길에 13.1cm의 발자국이 나 있었다. 꼬리였다. 꼬리의 발자국은 크고 웅장했다. 이 발자국의 주인은 숲속에서 공포나 다름없다. 발가락 끝에 달린 갈고리 같은 발톱이 스치기만 해도 피와 살이 튄다.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이 적막한 오지의 숲속에서 실제의 죽음을 불러온다. 그러나 묘하게도 나는 꼬리의 발자국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는 것의 발자국이라 정이 가고 반가웠다. 너무 외로워서 그랬는지 집밖의 지저귀는 산길에서 나도 모르게 그의 발자국에게 말을 걸었다. 집밖이처럼 삐삐 얕은 휘파람을 불었다. 꼬리는 숲을 500m가량 우회해 무인 카메라를 피한 다음 암호랑이가 지나간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무인 카메라가 신경을 건드렸는지 아니면 암호랑이의 흔적 때문인지 이때부터 꼬리는 영역 표시를 더 자주 그리고 더 확실하게 했다. 산길로 기울어진 굵직한 자작나무마다 독한 오줌을 뿌렸고 구불구불한 황갈색 털도 붙여놓았다. 나무의 높은 곳에는 깊은 발톱 자국을 새겼는데 어떤 발톱 자국은 서서 1m짜리 지팡이를 들어야 닿을 정도로 높았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깊고 높은 발톱 자국으로 자신의 힘을 보여줘 경쟁자들에게는 우월함을, 이성에게는 매력을 드러낸다. 나무도 가려가며 발톱 표시를 한다. 이왕이면 굵은 나무에, 그것도 침엽수보다는 자작나무나 백약나무같이 껍질이 두껍고 푹신한 나무에 발톱 자국을 남긴다. 이런 나무가 발톱 자국을 깊이 새기기에도 자신의 냄새를 오래 배게 하기에도 좋다. 게다가 똑바로 서 있는 나무보다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나무를 더 좋아한다. 나무가 기울어진 쪽에 오줌을 뿌려 놓으면 비나 눈이 와도 자신의 냄새가 잘 지워지지 않고 오래 남기 때문이다. 이런 영역 표시는 호랑이끼리 주고받는 숲속의 편지다. 어떤 때는 헤어진 가족에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메시지이며 어떤 때는 암내를 풍겨 이성을 유혹하는 연애편지이고 또 어떤 때는 영역의 지배자가 경쟁자에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보내는 경고장이다. 이 편지로 어미는 새끼를 돌보고 암호랑이는 수호랑이를 만나며 침입자는 기존 호랑이의 존재를 확인하고 피한다. 특히 동성끼리의 경고장은 치명적인 무기를 가진 경쟁자끼리 직접 만나 싸우게 될 가능성을 줄여 종족을 보존한다. 홀로 살아가는 시베리아 호랑이는 이런 식으로 동족과 끊임없이 교류한다. 우거진 숲속, 탁 트인 오솔길을 묵묵히 걸어와서는 큼직한 코를 아름드리 자작나무에 들이대고 하고 콧숨을 들이마셔 냄새를 맡는다. 누가 왔다 갔나? 무슨 사연을 남겨놓았나? 들보 같은 앞발을 번쩍 들어 가능한 한 나무 높이 걸치고 양 발톱을 긁어내리며 답장을 쓴다. 갈기가 무성한 목덜미를 나무 껍질에 비벼 추신을 남기고 뒤돌아서서 오줌을 쏘아 올려 소인을 찍는다. 그러고는 앞으로 써야 할 편지가 많다는 듯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오솔길을 따라 하염없이 걸어간다.
그 방랑객의 뒷모습을 생각하면 가슴 울렁이게 하는 숲의 고독이 느껴진다. 오솔길 한가운데 흙이 타원형으로 파헤쳐져 있다. 길이는 50cm로 짧지만 관목의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깊다. 파헤쳐진 흙더미 위에 오래된 호랑이 배설물이 놓여 있다. 호랑이 스탬프였다. 스탬프. 호랑이들이 영역 표시를 위해 땅을 긁어내고 그 위에 자신의 배설물로 냄새를 피운 자리. 그 배설물 근처에 꼬리가 새로운 배설물을 남겼다. 그곳에서 독한 오줌 냄새가 풍겨왔다. 일반적인 호랑이 스탬프와는 다르다. 삽 같은 발로 땅을 깊이 파헤쳐 풀과 함께 높이 쌓은 흙더미 위에 배설물이 놓여 있다. 이 특별한 표시는 수호랑이가 다른 수호랑이에게 자신의 우월한 힘을 알리고 이곳이 자신의 영역임을 선언하는 강한 수컷의 표시다. 꼬리는 정체불명의 호랑이가 남긴 배설물마다 자신의 배설물을 남겨놓았다. 꼬리에게 강한 경쟁의식을 가지게 하는 이 호랑이는 누굴까? 오래되어 윤곽이 흐릿한 발자국 몇 개만 남아있다. 이 호랑이는 특이하게도 뒷발자국 발볼의 모양이 아래의 넓은 타원형이 아니라 각진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다. 양쪽 뒷발이 둘 다 그런 것을 보니 다쳐서 오그라든 것 같지는 않고 이 호랑이만의 유전적 특징인 모양이다. 어느 정도 뭉개져 발자국의 정확한 크기를 잴 수는 없지만 윤곽의 전체적인 크기가 꼴이 묻지 않다. 조선강 상류에서 채집한 호랑이 배설물들을 가지고 시베리아 호랑이 보호협회의 갈리나 살키나 박사를 찾아갔다. 갈리나 박사는 호랑이 흔적 전통조사법에 개의 후각을 접목하여 야생 호랑이를 연구한다. 호랑이 배설물에는 각 호랑이 고유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잘 훈련된 개들은 이 화학물질의 냄새로 호랑이들을 구별할 수 있다. 기존에 채집하여 분류해 놓은 호랑이 배설물 용기를 늘어놓은 다음 새로 채집해 온 배설물 냄새를 훈련된 개에게 맡게 한다. 개가 새로운 배설물과 같은 냄새를 기존의 배설물에서 맡게 되면 그 냄새가 나는 용기 앞에 가서 앉는다. 7번 용기 앞에 앉으면 새로 채집해 온 배설물이 7번 호랑이의 것이고 9번 용기 앞에 앉으면 9번 호랑이의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호랑이 배설물을 분류하다 보면 그 지역에 서식하는 호랑이의 개체수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 라조 지역에서 살아가는 호랑이 수가 대략 10마리에서 12마리 사이를 유지한다는 것도 이렇게 밝혀냈다. 또 각 번호에 해당하는 호랑이의 발자국 크기와 배설물이 발견된 장소, 영역 표시를 하는 방식, 먹이 사냥한 흔적 등의 정보를 계속 모으다 보면 서식 지역, 이동 거리, 특이 현상 등 각 호랑이의 정체를 더 구체로 알 수 있다. 호랑이를 1번에서 12번까지 분류했다 하더라도 그 12마리 호랑이가 모두 현재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배설물 흔적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호랑이는 빼야 하고 새로 태어나는 호랑이들은 추가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결번이 생긴다. 그 대표 호랑이가 1번 호랑이다. 오래전 라조 지역의 왕대였던 구찌마파라 불리던 호랑이인데 5년째 흔적이 묘연하다. 갈리나 박사가 배설물 분류 작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분류해 놓은 호랑이 배설물 용기들의 뚜껑을 열고 원형으로 늘어놓았다. 그리고 훈련된 분류견,
보통 세포트 종을 훈련시켜 분류견으로 이용하고 정확성을 위해 2마리에서 4마리까지 중복 테스트한다. 그 분류견에게 조선곡의 무인 카메라에 촬영된 암호랑이 배설물 냄새를 맡게 했다. 새로운 배설물 냄새를 맡은 개가 늘어놓은 용기마다 코를 킁킁거리며 원을 돌기 시작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개가 멈췄다. 12번 용기 앞에 주저앉았다. 다른 개에게 다시 시켜보았다. 한 바퀴 빙 돌더니 역시 12번 용기 앞에 주저앉았다. 12번 호랑이. 조선곡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젊은 암호랑이다. 잠깐 들른 다른 지역의 뜨내기가 아니라 조선곡 근처에서 2년째 흔적을 남기고 있는 조선곡 암호랑이다. 조선곡에는 원래 늙은 암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그 흔적이 보이지 않더니 이 젊은 암호랑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우대개가 용의 등뼈라고. 험준한 용의 등뼈는 암호랑이들이 새끼를 낳을 보금자리로 좋은 지형을 갖춰 이곳에서 많은 호랑이들이 태어난다. 용의 등뼈는 이 지역 암호랑이들의 영역 접경지라서 암호랑이들은 이곳에서 서로 텃세를 더 심하게 부린다. 그래서 용의 등뼈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호랑이 발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경쟁으로 남긴 발톱 마킹과 배설물, 스탬프도 많이 발견된다. 우대개가 용의 등뼈라고 부르는 남부 시오테알린 산맥의 북쪽 지역을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다. 어미는 몇 년 전에 사라진 늙은 암호랑이거나 용의 등뼈 남쪽을 영역으로 살아가는 블러드 메리일 가능성이 높다. 블러디 메리는 재작년에 3마리의 새끼를 독립시켰다. 그중 1마리가 조선곡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비가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확률상 왕대일 가능성이 높다. 시기로 구찌마파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뿌린 씨앗일 수도 있고 꼬리가 이 지역의 왕대로 올라서면서 뿌린 씨앗일 수도 있다. 확률은 낮지만 지나가던 뜨내기 수호랑이의 자식일 수도 있다. 조선곡 암호랑이는 유순한 얼굴에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호랑이다. 머지않아 첫 새끼를 가질 것이다. 누구와 결혼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막상 정체를 알고 나니 새로운 호기심이 무럭무럭 생겨났다. 이번에는 꼬리가 남긴 배설물 냄새를 맡게 했다. 개가 원을 돌았다. 13번, 14번, 15번, 16번, 1번, 2번. 멈췄다. 2번 용기 앞에 주저앉았다. 다른 개에게 다시 시켜보았다. 한 바퀴 빙 돌더니 역시 2번 용기 앞에 주저앉았다. 2번 호랑이. 왕대였다.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꼬리는 역시 왕대였다. 꾸찌마파가 사라진 뒤 왕대의 주의를 물려받은 지 5년. 지금은 전성기를 넘겼거나 넘기고 있다. 나이가 최소 15살, 어쩌면 20살 가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호랑이에게 5년은 인간의 수명으로 약 20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갈리나 박사가 개를 이용해 호랑이를 분류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온 호랑이다. 꼬리에게 수컷으로서의 강한 경쟁심을 불러일으켰던 정체불명의 호랑이는 누구일까? 특유의 사다리꼴 발자국을 남기며 영역 표시를 할 때마다 관목의 뿌리가 다 드러날 정도로 땅을 깊이 파헤쳤던 이 호랑이에게 궁금증이 일었다. 배설물 냄새를 맡은 개가 늘어놓은 배설물 용기를 한 바퀴 돌더니 3번 용기 앞에 앉았다.
3번 호랑이. 꼬리에 이어 서열 위를 다투는 수호랑이였다. 이 수호랑이는 최근 자신의 영역을 라조 남부에서 북부로 점차 넓히고 있다. 결국 검은 산을 넘어 조선고까지 올라왔다. 검은 산. 라조 자연보호구 중심부에 있는 해발 1379m의 산. 이 산이 라조 지역에 사는 호랑이들의 영역 경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는 꼬리에게 보란듯이 땅을 깊이 파헤치고 맹렬하게 영역 표시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꼬리가 3번 호랑이의 배설물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었다. 3번 호랑이는 하지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한 우대개 10마리가 용의 등뼈를 떠돌다 어느 날 엄청나게 큰 수호랑이와 마주쳤다. 그 뒤 우대개들은 그 호랑이를 쿵카 캬마니의 하자인, 줄여서 하자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쿵카 캬마니는 잠자는 영혼이라는 의미로 용의 등뼈를 말하고, 하자인은 정령 또는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쿵카 캬마니의 하자인은 잠자는 영혼의 정령 또는 용의 등뼈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모든 자연물에는 영혼이 있다고 믿으며 그 중에서도 호랑이를 숲의 위대한 정령으로 숭배하며 살아온 마지막 정령주의자 우대개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터전의 이름을 왕대로서의 미래가 엿보이는 이 소호랑이에게 붙여준 것이다. 하지아인이 요즘 꼬리와 세력 다툼을 하는 것 같다. 하지아인은 용의 등뼈 남쪽 어딘가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털을 잡고 성장해 왔으며 이제 왕성한 힘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전성기를 향해 가는 수호랑이다. 꼬리가 전성기의 영광을 뒤로하고 천천히 지는 별이라면 하지아인은 떠오르는 별이다. 꾸찌마파가 사라질 때도 그랬다. 늘 왕대였고 왕대로서 숲을 활보하던 꾸찌마파의 발자국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를 꼬리의 발자국이 채웠었다. 꼬리는 이 지역의 현역 왕대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꺼리끼지 않는 으뜸 수호랑이다. 그가 숲을 나서면 모두 길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세대는 지나가고 다음 세대는 결국 오는 법이다. 꼬리와 하자인에게도 그런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언젠가 찾아오겠지만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른다. 습격. 마을 어귀를 돌자 작은 목장이 보였다. 목초 깎는 기계가 끽끽거리며 굴러갔다. 멀리 느릅나무 숲에서 산비둘기가 꾸르륵거렸다. 비네스코 목장은 느릅나무 숲을 끼고 넓게 펼쳐진 목초지 한편에 있었다. 목장의 나무 울타리에 까마귀들이 늘어앉아 한쪽을 기웃거렸다. 까마귀의 윤기나는 검은 날개가 햇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났다. 다가가자 까웃거리며 날아올랐다. 큰 암소였다. 소의 목에 엄지손가락만 한 구멍이 나 있었다. 상처 구멍과 늘어진 혓바닥 주위에 모여서 꼬물거리던 금파리들이 붕 날아올랐다. 아래 위 2개씩, 구멍은 4개였다. 상처 구멍에 손가락을 찔러보았다. 손가락이 짧았다. 막대를 찌르자 관통되었다. 아래 위 송곳니 4개로 숨통을 조여 질식사시켰다. 7cm 송곳니로 아래 위에서 꽉 물면 아무리 큰 소의 목줄이라도 관통될 수밖에 없다. 부릅뜬 소의 눈망울이 끈적하니
맑은 액체로 가득했다. 날개를 펼치고 공기를 타며 선회하는 까마귀들은 얄미울 정도로 차분했다. 목장 주인이 울타리 너머로 안내하며 말했다. 잠결에 소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뚝 끊어지길래 이상해서 나와봤죠. 꼭두 새벽이라 날이 어두웠어요. 다시 집에 들어가서 총과 플래시를 갖고 나왔죠. 목장으로 달려가 플래시를 비춰보니 소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어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살피려다 기겁을 했어요. 글쎄, 소 옆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소의 목을 물고 가만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뒤로 물러섰죠. 호랑이도 놀랐는지 벌떡 일어섰어요. 엉겁결에 고함을 지르며 총을 쏘고 도망왔어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총소리가 나자마자 어둠 속으로 사라졌거든요. 주인은 소 울음소리를 듣고 나와보기까지 5분 정도 걸렸다고 했다. 호랑이는 짧은 시간에 소를 죽인 다음 끌고 가려고 했다. 그러다 인기척이 나자 소 옆에 가만히 누워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불빛이 비치고 총소리가 나자 잽싸게 1.5m 높이의 나무 울타리를 뛰어넘어 숲속으로 사라졌다. 소를 죽인 자리 말고는 핏자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총에 맞은 것 같지는 않았다. 총에 맞았다면 목장 주인이 위험했을지도 모른다. 소가 쓰러진 장소는 울타리에서 불과 10m. 울타리 너머는 바로 느릅나무 숲이었다. 호랑이는 울타리에 인접한 느릅나무 숲까지 접근한 다음 소가 울타리로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다. 어느 순간 소가 다가오자 불시에 울타리를 뛰어넘어 소를 죽였다. 목줄에 난 송곳니 구멍 말고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다. 목줄의 상처만 아니면 병들어 쓰러진 소나 다름없었다. 작은 동물은 목뼈를 부러뜨려 척추신경을 끊고 목뼈를 단번에 부러뜨릴 수 있는 큰 동물은 숨통을 물어 질식사시킨다. 그 동물 죽이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사냥 기술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될 때 더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다. 목줄을 물린 소가 몸부림치며 움직인 거리도 채 5m가 되지 않았다. 겨우 대여섯 걸음 움직이고 쓰러진 흔적이었다. 경험 많고 힘센 호랑이의 짓이었다. 울타리와 느릅나무 숲 사이에 목장 사람들이 작업할 때 사용하는 폭 2m의 통로가 있었다. 통로 옆에는 좁게 파여 길게 이어진 가축 배설로 겸 물고랑이가 나 있었는데 물고랑이의 목장에서 흘러나온 소들의 배설물 찌꺼기가 숲에서 흘러나온 물과 뒤섞여 질퍽하게 굳어 있었다. 그곳에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앞발 볼의 너비를 쟀다. 13cm가 넘었다. 이런 크기의 발자국을 만들 수 있는 호랑이는 이 지역에 한 마리밖에 없다. 왕대가 농가의 가축을 습격하다니, 호랑이가. 그것도 한 지역의 으뜸 수호랑이인 왕대가 가축을 습격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은퇴한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명예와 존경의 향기가 남아 그의 말년을 감싸준다. 그러나 숲에서는 그렇지 않다. 야생 호랑이가 늙어서 1인자의 자리를 내준다는 것은 2인자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위엄과 권위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냉혹한 생존 투쟁의 정상에서 바닥으로 곧바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역 호랑이들에게 세대 교체의 서곡이 울려 퍼진 것이다. 호랑이가 야생동물을 사냥할 때 가장 큰 무기는 활시 같은 탄력으로 사냥감을 붙드는 순발력이다. 이를 발휘하기 위해 우거진 숲과 쓰러진 고목, 튀어나온 바위들을 이용해 사냥감에 최대한 가까이 몰래 다가가는 접근술과 은신술, 그리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사냥감이 들어오면 온몸의 에너지를 폭발시켜 튀어나간다. 튀어나갈 때도 사냥감이 자신의 습격을 알아채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사냥감의 뒤나 옆에서 달려든다. 폭발 같은 순발력과 대단한 인내력을 가진 전성기 호랑이의 습격은 지척에 이르러서야 사냥감이 겨우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 힘은 그 다음이다. 호랑이도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순발력이 떨어진다. 순발력이 떨어지면 사냥 성공률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냥 대상이 바뀐다. 사슴이나 멧돼지처럼 눈치 빠르고 잽싼 동물을 피해 순발력이 부족해도 사냥할 수 있는 상대, 힘과 기술만으로 거꾸로 때릴 수 있는 상대를 노리게 된다. 그래서 가축을 선택한 것이다. 숲이나 들판에 방목하는 소를 죽였다면 그건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호랑이 것과 인간 것의 경계가 모호하고 또 인간의 규칙과 자연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규칙으로 본다면 들판의 소가 목장 주인의 것이지만 자연 규칙으로 본다면 배고픈 호랑이의 것이다. 그런데 꼬리는 울타리가 둘러쳐진 목장 안으로 들어와 소를 죽였다. 호랑이는 오랜 세월 인간과 갈등을 겪고 피해를 입으면서 인간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다. 인간이 가진 도구와 그들이 만든 구조물의 위험성도 알고 있다. 그것을 아는 호랑이만 살아남았고 그 유전자가 대대로 전해져 지금의 호랑이 몸속에는 대부분 인간과 인간의 것은 피해야 한다는 본능이 싱싱하게 살아있다. 인간이 쳐놓은 울타리라는 것은 무인 밀렵총이나 새끼 가진 암호랑이의 굴처럼 피해가야 하는 것이다. 갈수록 야생동물의 숫자가 줄고 있긴 하지만 야생동물을 전혀 사냥하지 못할 정도로 노쇠한 걸까? 노쇠했다고 모든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 가축을 습격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습성과 기세의 문제일 수 있다. 그것이 꺾이면 좋은 것이 좋은 게 되고 결국 좋은 것이 옳은 게 된다. 지금 꼬리가 숲에서 하자인을 만난다면 과거처럼 그 기세를 누를 수 있을까? 압도하지는 못해도 대등하게나마 버틸 수 있을까? 상대의 푸릇한 눈빛에 꺾이기보단 자신의 내부에서 자라난 자신감 부족, 그 나약함이 스스로를 해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슬그머니 산길을 내주고 마을로 향하는 샛길로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지는 않을까? 그는 늙었다. 농가 굴뚝에서 밥 짓는 저녁 연기가 곱게 피어올랐다. 진딧물을 찾아 옥수수밭을 날던 풍뎅이의 마른 날개짓 소리가 잦아들고 잠자리가 내려앉은 풀숲에서 배짱이가 노래를 부른다. 지구의 한 바퀴 회전은 먹고 일하고 번식하다 사라지는 것들에게 휴식을 주고 또 앗아간다. 삶이 배고픔보다 크다면 꼬리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총소리보다 무서운 게 있는 법이다. 퍼렇게 존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먹어야 한다.
살아있는 것들의 숙명이다. 농가의 헛간으로 들어가 잠복을 준비했다. 꼬리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돌아온다면 물고랑에 찍힌 저 발자국의 주인이 실제 왕대인지, 왕대라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다. 직접 발자국을 확인했지만 왕대가 가축을 죽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물론 발자국의 주인이 왕대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정말 왕대가 목장을 습격한 것이 맞는지 자꾸 묻고 있었다. 꼬리가 온다면 목장 너머 저 느릅나무 숲에서 올 것이다. 굴뚝 연기가 희미해졌다. 소의 주검이 탐나서 아침부터 날아와 소란을 피우던 까마귀들도 한 마리씩 집으로 돌아가고 종일 목초지를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던 암탉들이 헛간으로 돌아와 건초더미 사이에 옹기종기 자리를 잡았다. 느릅나무 숲은 금세 어두워졌다. 새까만 숲 위로 별이 떠올랐다. 울타리 안쪽에는 소들이 앉아서 덜어는 서서 되새김질을 했고 저쪽 공터에는 꼬리가 두고 간 주검이 덩그러니 누워있다. 머리 큰 새 한 마리가 농가 지붕에서 건너편 울타리로 내려앉았다. 한동안 석상처럼 앉아있던 올빼미는 먹잇감이 보이지 않자 울타리를 따라 조금씩 이쪽으로 옮겨 앉았다. 죽은 소의 다리에 대포 폭죽을 연결해 두었다. 꼬리가 잡은 소를 먹기 위해 한밤중에 다시 내려와 소를 끌어당기면 어마어마한 굉음과 함께 불꽃이 피어오를 것이다. 문제는 습성이다. 꼬리가 마을로 내려오는 것이 몸에 배면 위험해진다.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습격하는 호랑이는 합법으로 사살할 수 있다. 시베리아 호랑이 보호협회에서는 철마다 마을을 돌면서 호랑이가 민가에 출몰했을 때의 대처 요령을 교육한다. 피해 가축의 몇 배를 보상해주고 제보료도 충분히 줄 테니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습격하면 연락해 달라는 방을 붙여도 정작 피해 당사자는 잘 제보하지 않는다. 제보하기보다 가축을 습격하는 호랑이는 합법으로 죽일 수 있으니 전문 포수를 불러들인다. 큰 호랑이를 잡으면 암시장에서 몇만 달러까지 받고 팔 수 있는데 그것이 피해 보상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반면에 피해 당사자의 이웃들은 제보료를 받기 위해 대부분 우리에게 연락한다. 그러면 시베리아 호랑이 보호협회에서 현장에 나가 잡은 가축을 먹기 위해 그날 밤 다시 돌아오는 호랑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놀라게 해서 산으로 쫓아보낸다. 민가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각인시켜 마을로 내려오는 습성을 바꾸려는 것이다. 그래야 호랑이와 민가의 갈등을 줄이고 멸종 위기에 처해 사라져가는 지구상 최대의 육식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다행히 이번 목장의 주인은 포수를 부르지 않고 우리에게 연락해왔다. 오늘 밤 꼬리가 돌아온다면 굉음과 함께 저 폭죽이 터질 것이다. 꼬리는 크게 놀라 달아날 것이고 그것이 꼬리에게 인간과 호랑이의 영역을 다시 한번 구분해 줄 것이다. 이 경험이 나중에라도 꼬리가 마을로 내려오는 갈림길에 섰을 때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기를 바랐다. 꼬리의 습성을 바꿔야 했다. 제잘제잘 들려오던 초여름밤의 벌레소리가 잦아들었다. 목초지의 텁텁한 풀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별이 떴지만 느릅나무 빽빽한 숲속은 캄캄했다. 나방 몇 마리가 공터에서 날아다녔다. 시간이 흐르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왔다.
헛간의 빈대들과 산모기들이 몸속을 파고들어 피를 빨았다. 몸속은 요란했지만 목장을 둘러싼 느릅나무 숲은 고요했다. 저 고요한 숲속 어딘가에 한 생명이 자신이 사냥한 먹이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소를 잡은 이유가 있고 자신이 잡은 먹이는 쉽게 버리지 않는 것이 이 종족의 습성이다. 먼 곳의 쏙독새 울음소리가 가까운 곳의 개구리 울음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솔부엉이 한 마리가 원을 그리며 공터로 날아오더니 나방 한 마리를 낚아채 느릅나무 숲 위로 날아갔다. 그 밑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실제로 느꼈는지 아니면 느낀 것처럼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느낌 하나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카메라 손잡이를 고쳐 잡았다. 다시 숲속은 잠잠해졌다. 헛간 외벽의 거미줄에 나방 한 마리가 걸려들었다. 호랑거미가 달려나와 나방을 감쌌다. 다시 움직임이 느껴졌다. 느릅나무 둥치 사이를 지나가는 검은 형체가 보일 듯 말 듯 어른거렸다. 숲속이 너무 어두워 호랑이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기다란 어둠 덩어리가 구불거리는 것만은 확실했다. 개 짖는 소리가 나자 곧 사라졌다. 밤하늘을 가로막은 검은 농가 옆으로 초승달이 지나갔다. 생쥐 한 마리가 소의 주검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쪼르르 달려왔다. 울타리 위에 올빼미가 움찔하다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공터를 가로질러 박쥐 서너 마리가 소리 없이 날아갔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다시 큰 동물의 윤곽이 구불거리며 뷰파인더를 스쳐갔다. 빛이 초승달이고 나무가 빽빽해 줄무늬는 보이지 않았지만 가로로 굵고 기다란 덩치의 윤곽, 그리고 그 앞에 커다랗게 솟은 거무스름한 두상, 호랑이였다.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돌아왔다. 굶주리면 발길이 빵 냄새를 쫓는 법이다. 삶과 배고픔 사이에서 고민했겠지만 그가 딛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배고픔이었다. 어두운 숲속이라 얼굴이 자세히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미약한 초승달 빛에 반사되어 눈동자가 은은한 인광을 뿜어내고 있다. 그런데 인광의 눈빛이 소의 주검이 아니라 헛간을 뚫어지게 노려본다. 나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다. 은은한 빛을 바라며 헛간을 노려보던 인광이 천천히 돌아가 소의 주검을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헛간을 바라본다. 소의 주검과 헛간을 번갈아 보며 망설이고 있다. 그럴 만도 한 게 헛간 속의 내가 만약 포수였다면 저 호랑이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는 저 사가 빠진 나무 울타리 하나뿐이다. 카메라를 줌인해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았다. 그러나 광량이 부족해 줌인할수록 화면이 암흑으로 변해갔다. 다시 천천히 줌아웃하자 울타리 너머 숲속 호랑이의 윤곽이 뿌옇게 살아났다. 은은한 눈동자는 여전히 헛간만 바라보고 있다. 나도 숨을 죽이고 뷰파인더 속의 인광만 바라보았다. 한 생명은 헛간 속에 있고 또 한 생명은 숲속에 있어 서로를 명확하게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과 등줄기를 예리하게 타고 오르다 정수리로 빠져나가는 서늘한 기운으로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그것은 육체의 긴장만이 아니라 영혼의 교류 같았다. 렌즈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응시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고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게 어렴풋이 서로를 느꼈다. 그 느낌을 통해
위험한 기운이 전해졌는지 몸을 고정한 채 헛간을 바라보던 호랑이가 천천히 머리를 돌렸다. 은은하게 발산되던 인광이 꺼지고 구불거리는 어둠 덩어리가 멀어지더니 숲속으로 사라졌다. 올빼미는 나무 토막처럼 앉아서 소의 주검을 내려다보았다. 생쥐는 다시 오지 않았다. 꿈을 꾸는 듯 암탉들이 꽂고 잠꼬대를 했다. 헛간 외벽에 줄을 치고 바삐 움직이던 호랑거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거미줄에 새벽 이슬이 맺혀 수정 목걸이처럼 늘어졌다. 축축한 습기가 렌즈에 달라붙었다. 차가운 새벽 기운이 몸속을 파고들던 산모기를 쫓아버리고 자꾸만 내려앉는 눈꺼풀을 치켜 올렸다. 몸속이 저릿하니 이슬처럼 늘어졌다. 여명이 밝기 전이라 느릅나무 숲은 여전히 어두웠다. 헛간 앞을 지나가던 고양이 한 마리가 숲속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불이 나게 도망갔다. 느릅나무 어둠 속에서 더 어두운 윤곽이 다시 나타났다. 카메라를 서서히 줌인했다. 희미한 새벽 기운이 더해져 털북숭이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눅수구레한 얼굴이 크고 둥글었다. 길고 넓게 퍼진 갈기는 아래로 처져 부스스했고 갈기 뒤로 솟은 어깨뼈는 우람했지만 왠지 쇠어 보였다. 새벽 미명을 받아 금색으로 감도는 눈빛은 아까보다 더 커져 숲속의 가로등처럼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늙은 왕대의 모습이었다. 목장을 습격한 주인공은 역시 꼴이었다. 여전히 헛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떠나지 못하고 배가 고파 돌아왔지만 망설임은 더 짙어졌다. 망설임이 커질수록 배는 더 고플 것이다. 자신이 죽인 먹이가 지척이 있는데도 나서서 먹지를 않았다. 그 모습이 배고픈 생명 같기도 하고 피 묻은 야수 같기도 했다. 생명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생명은 존재 자체가 부조리다. 저 어둠 뒤에서 나를 노려보는 존재가 배고픈 생명이든 피 묻은 야수이든 그것이 무슨 차이인가. 배가 고프면 누구나 킬러가 된다. 피를 빠는 산모기를 잡을 때, 닭장에서 애지중지 키운 닭을 잡을 때 나는 그것을 느낀다. 울빼미는 울타리 이쪽 끝까지 옮겨와 있었다. 주검을 내려다보던 울빼미가 뛰어내렸다. 움켜진 발톱에서 까만 생쥐를 빼내더니 입에 물고 울타리를 따라 날아갔다. 꼬리는 밤새 숲속을 배회하다 돌아갔다. 흐릿하게 어둠이 거칠 기미가 보이는 숲속에 아직도 꼬리에 망설임이 남아 떠돌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소를 죽일 때처럼 소를 포기하는 것도 깨끗했다. 흐르는 세월을 속일 수가 없는 얼굴, 늙었지만 갈기 성성하고 두 눈 부릅뜬 커다란 머리, 노련함이 느껴졌다. 야생 호랑이의 조심성도 살아있다. 한 시절을 겪어낸 경험과 야성의 기운이 노쇠한 욕망을 이겨냈다.